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심내혈관 나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심내혈관 나이, 말 그대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의 노화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심내혈관의 나이가 높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심장과 그리고 뇌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자, 심내혈관의 나이가 많다는 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중증 질환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라든지 어떤 집중력 저하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중증 질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내혈관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심내혈관의 나이가 높게 나왔다면 금연과 금주 명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그리고 체중 조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심내혈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건강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1시간 동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오늘은 권승원 교수님, 박미소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이 심내혈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권 교수님 궁금합니다. 이 심내혈관의 나이가 왜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내혈관 나이가 많으면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각종 마비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령화가 될수록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신의 나이보다 심내혈관 나이가 높다는 것은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여생에 굉장한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 나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증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 나이 참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내혈관 나이, 왜 신체 나이처럼 좀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네. 이제 맥파 검사 같은 거를 해봤을 때 심내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또 운동을 가끔 쉬면은 또 그게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정말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반드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대한여한의사회를 통해서 현업에서 또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자, 대한여한의사회와의 인연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뭐 제가 특별한 인연은 갖고 있지 않은데 네네. 그래도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꾸준히 음. 여성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 네.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관련된 시상을 해주시고 맞아요. 네. 점점 더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사업들을 매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구자들을 길러내는데 큰 네.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더 네.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료들도 있고 그렇죠. 네, 후배들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미서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좀 찾아봤는데 여한의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주 여성 같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야학에서 그 정규
흑기를 이제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쳐드리고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봉사활동을 굉장히 좋게 눈여겨봤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대한여한의사회와 의미 있는 활동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파킨슨 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한다면 치매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 바로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이 부분은 박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파킨슨병은 이제 뇌를 보시면은 모형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부분이 중뇌가 이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뇌의 흑질에 있는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저 뇌 모형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 게 지금 중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있어서 이름이 중뇌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흑질이라고 해서 좀 더 검게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위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돕는 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세포들이 절반 이상 소실되었을 때부터 이제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 그러니까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이라든지 자세 불안정, 그리고 경직, 떨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동 증상들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파킨슨병이라는 질환은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대체로 60세 전후에 진단을 받으시지만 그거보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시거나 더 늦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파킨슨병, 뇌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생겨나는 병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제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뭐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증상은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자, 권 교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그 파킨슨병 환자는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증상을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4대 운동 증상이라고들 하는데요. 서동증, 그리고 강직, 그리고 떨림, 자세 불안정. 이 4대 증상을 우리가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데 예. 제일 처음에 이 증상들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이 운동 증상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운동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변비, 후각장애, 램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운동 증상들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발생을 해서 점차 그 파킨슨병을 이제 암시하는 일종의 전조증상처럼 보이다가요. 네. 점차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이 진행하면서 이 증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20, 30년에 걸쳐서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3대 비운동 증상, 변비, 후각장애, 램수면 행동장애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증상들이 또 있는데요. 각종 통증이라든가 또는 뭐 다한증 또는 우울이나 불면, 치매 같은 정신 증상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소화기능 저하 같은 그런 비운동 증상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각종 증상들이 파킨슨 환자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운동 증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후각장애나 변비 그리고 소화 장애 같은 이런 비운동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고요. 자, 그런데 박 교수님, 앞서서 이 파킨슨병이 흑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의 가장 큰 원인을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손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파킨슨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특징이 이제 중뇌 흑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을 때 도파민 세포는 흑질이라고 하는 좀 더 검게 나타나는 부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이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안에서 만들어지는 카테콜라민이라는 그러한 호르몬 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은 대사 과정에서 좀 독한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도파민계 신경을 비롯해서 이제 카테콜라민을 만드는 뉴런들은 이제 뇌에서 좀 희소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뇌 흑질은 주변부보다 이제 좀 더 어두운 색상을 띠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파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제 신경에서 뉴로멜라닌이라는 이제 물질을 같이 분비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비해서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파민 세포가 손상이 많이 되면서 이제 세포의 탈색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고해상도 MRI 등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침착에 의해서 좀 더 색이 엷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가 망가지는 이유로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 알파 시누클레인 병증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그리고 이제 자가 포식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을 재활용하거나 분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도파민 세포가 사멸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물론 파킨슨병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이 중뇌 흑질의 신경세포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파킨슨병이 이 유전이 되는 건가 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자, 박 교수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환자분께 직접 이제 여쭤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는지를 여쭤봤는데 이제 파킨슨병이 유전이 된다든지 전염이 된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이제 일단은 파킨슨병은 유전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네, 환자분의 요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아, 유전이 아니다. 네, 유전병은 네네.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는 유전자는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유전자들은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 병증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인데요.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물질은 이제 신경세포의 시냅스 말단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기능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냅스에서 소포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소포로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질들은 원래 그 단백질인데 다양한 형태로 접힐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드는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잘못 접히기 쉽게 이제 그렇게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들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서 잘못 접혀가지고 분해 기능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유전자들도 파킨슨병 위험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저도 사실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비유전적인 원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치료의 가능성도 더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 불면증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유전자 때문에 혹시 또 이 파킨슨병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생체 리듬 관련 유전자들 중에 일부가 파킨슨병이랑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연구들도 존재하고요. 이제 생체 리듬은 사실 한의학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은 낮과 밤의 리듬과도 관련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음양의 균형은 일주기 리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도 아주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기 리듬이 소실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대사장애라든지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일주기 리듬 장애랑 큰 관련이 있는데 그것 또한 파킨슨병의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주기 기능 장애가 파킨슨병 발병에 앞서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간혹 진단을 받기 전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네, 그러한 스트레스 관리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서 일주기 리듬이 점점 자연적인 그 일주기 리듬은 점점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았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역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여기서도 아주 중요하군요. 네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파킨슨병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뇌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머리에서 시작이 돼서 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시작돼서 뇌로 올라오는 그런 양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박 교수님 어떤가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의 원인이 무조건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서 설명을 권승원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듯이 이제 발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이 선행하는데 그 중에 변비와 같은 증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들어서 덴마크 연구진들이 이제 새로 진단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파킨슨병 환자가 몸에서 먼저 시작하는 유형 그리고 뇌에서 먼저 시작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먼저 시작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발병 초기에 이제 중뇌의 흑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손상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떨림과 같은 운동 증상이 먼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제 몸에서 먼저 시작하는 유형의 환자들은 이제 발병 전부터 변비를 굉장히 오래 앓으시다가 이제 심장 주변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손상이 되고 그게 이제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렘 수면 행동장애라든지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떨림 같은 운동 증상은 비교적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건강뿐 아니라 장 건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저 교수님,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말씀 듣다가 이제 사실 이제 질문보다는 이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뇌에서 시작되는 유형이 있고 네. 몸에서 시작되는 유형이 있으면 왠지 생각하기에는 몸에서 시작된 유형이 그나마 좀 증상이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뇌에서 시작한 파킨슨병, 네. 몸에서 시작한 파킨슨병 둘 중에 뭐 증상의 차이라든지 뭐 경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차이나 경중이라고 하면 네, 사실 몸에서 시작하는 유형이 나중에 뇌까지 망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뇌가 망가졌을 때 좀 더 증상이 심하고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두 타입 다 결국에는 비슷하게 되고 네, 어떤 하나가 더 어렵다고 하기에는 이게 네, 좀 질환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네. 맞아요. 뇌에서 시작하든 뭐 몸에서 시작하든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여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뇌에서 시작했을 때에는 뭔가 경련이 온다든지 아니면 경직이 된달지 이런 식으로 뭔가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몸에서 시작했을 경우에는 뭐 변비나 뭐 소화장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들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그렇죠. 변비는 뭐 흔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흔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라고 의심을 잘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파킨슨병으로 바로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파킨슨병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운동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변비, 불면증 또는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그런 파킨슨병에 따라올 수 있는 또는 유발할 수 있는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파킨슨병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떨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손이 떨리면 눈에도 잘 띄고 이것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보게 되면 한쪽 팔다리가 어느새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점차 잘 움직이지 않고 민첩성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쪽 네. 팔다리가요? 네, 한쪽 팔다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특히 더 강조하자면 한쪽 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시면 파킨슨병을 한번 의심해 보실 만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변비나 불면증, 렘수면 행동장애, 냄새를 잘 못 맡는 후각장애 같은 것이 있다면 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특징적인 것은 뇌졸중처럼 갑작스럽게 팔다리가 마비되는 병과는 달리 파킨슨병은 언제부터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되고 환자분들한테 여쭤봐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는 뭐 한 2, 3년 전부터 그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고요. 예. 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도
환자분들이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쓰겠어요 라면서 내원하셨는데 명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이런 경우 환자분은 중풍인 줄 알고 뇌졸중인 줄 알고 오셨지만 네네. 사실은 파킨슨병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랄까, 뭐 네. 특이 증상 같은 것들이 네. 일상에서 이제 쉽게 알아차기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면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족들이 왜 갑자기 좀 몸이 둔해졌을까? 잘 하던 동작을 못 할까?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실까? 네, 이런 왜 이러실까? 것들. 그래서 네. 사실 과거에는 원래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그냥 사람에 대해서 왜 요새는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빈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실제로 가족분들이 나중에 진료실에 오셔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핀잔 줬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작이 느려지고 잘하던 걸 못하게 됐을 때는 한번 같이 뭐 변비가 심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서 네.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짤막하게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몸이 둔해진다라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뭐 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느리게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아예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조차 없어지는 것인지 어떤 하고자는 합니다만 그리고 네. 힘도 좋습니다. 힘도 좋은데 힘은 좋아요? 네, 힘도 좋습니다. 네네. 악력을 재보면 악력도 잘 나오는데요. 네.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그 표정이 네. 이제 화가 난 것처럼 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증상 역시도 소동증이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예. 우리 얼굴은 엄청 많은 근육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다양한 근육들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파킨슨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왜 표정이 없지? 왜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지? 무관심해 보이고 흥미가 없어 보이지? 예. 이런 인상들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재밌는 일이 있어도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보면 되게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이 네.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한다든가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는데 동창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웃음도 왜 없고 이렇게 심드렁해졌냐? 네, 뭐, 심정해졌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이거 아. 파킨슨병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한번 네.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런 증상이 혹시나 나타나는지 좀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파킨슨병은 보통 지금 치료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위해서 환자분들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현재로서는 파킨슨병의 증상 관리에 가장 잘 이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은 1960년대에 개발한 레보도파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약물은 도파민 전구체인 레보도파랑 함께 이제 주로 카비도파라고 해서 이제 도파민이 분해되는 것을 좀 레보도파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서 이제 뇌로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비도파라는 물질과 함께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레보도파는 이제 단백질과 같이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레보도파를 드실 때 고단백 식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또 다른 치료로는 일주기 리듬이 원활하게 잘 관리되도록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적절하게 햇빛도 쬐고 이제 활동량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식사 패턴이나 수면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간혹 약물 용량 조절이 잘 안 돼서 증상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용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약일지랑 증상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파킨슨병 관리를 위해서 이제 침 치료랑 한약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희준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신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 침 치료를 하였을 때 뇌에서 신경 보호 물질이 상승된다든지 그리고 장 뇌축의 균형이 조절된다든지 하는 기전을 통해서 이제 파킨슨병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를 이제 얻으셨다고 이제 저도
이제 결과를 확인했고요. 예. 그리고 또 박성욱 교수님께서는 이제 봉독 약침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시누클레인 병증이 뇌랑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포함해서 운동신경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근육들도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일부 운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봉독 약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추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말초에서도 그러한 염증을 억제하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효과를 발휘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네. 자,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두 분께 마구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이제 파킨슨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면서 자, 파킨슨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던 대화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걸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의보감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했던 게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빨리 지나왔거든요. 자, 파킨슨병 환자 역시 사실 그 다른 한의학적 어떤 접근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해서 이제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 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한의원에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이 파킨슨병은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질환 자체가 퇴행 뇌질환으로 만성 진행 과정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 네. 약제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증상 조절은 가능하지만 이 약이 이제 5년 이상 복용하게 되면 약효도 떨어지게 되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한 한방병원에서 저희가 파킨슨병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좀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네네. 그 결과로 기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증상 호전이 없어서 내원했거나 또는 증상이 악화가 돼서 내원한 경우가 한 50.3% 정도. 네네. 그리고 기존 약물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싶어서 내원한 경우가 대략 한 7.1%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 반 이상의 환자들이 기존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이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한방병원에 내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도 대부분 이런 이유로 내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기존 치료에 불만족을 느끼고 또 이 기존 치료와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한의 치료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한의 치료, 파킨슨병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파킨슨병은 1800년대에 최초 보고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학이나 전통 동양학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절에는 파킨슨병이라는 이 병명이 없었을 것 같은데 파킨슨병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네, 파킨슨병과 관련된 기록은 이제 전통 동양의학 원전 중 하나인 금괴요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 금괴요락은 이제 중국 후한 시대에 나온 서적이고 이제 그때 있었던 다양한 증상들과 질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킨슨병은 부걸이라는 병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부걸이라는 것은 이제 능이 앞으로 나갈 수는 있되 뒷걸음을 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태양경이 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조문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동결보행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이제 묘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파킨슨병이다라는 그 뭐 글자가 그 예전 고서에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부궐이라는 비슷한 이제 증상을 나타낸 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침 치료에 대한 효과도 살짝은 이제 들어봤습니다만, 자,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권 교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 치료의 원리는
다중 원리, 다중 타깃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신경 가소성에 대한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신경의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신경 회로를 재구성해가는 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 파킨슨병을 제외하고도 다른 뇌신경 질환에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의 치료를 할 때는 침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침 치료를 특히 양릉천이라는 경혈에다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네. 우리가 기능 자기 공명 영상상에서 음. 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뇌 영역 부위가 예.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침 치료가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면역 조정 기능입니다. 예. 이 역시도 이제 침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요. 우리가 침 치료를 특히 또 양릉천 혈에다가 하게 되면 파킨슨병과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내 흑질에서 사이클로필린 A라는 신경 보호 효과를 가진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봉동 약침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네. 봉동 약침을 활용하게 되면 체내에서 파킨슨병의 진행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절 T세포의 기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마지막 원리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인데요. 아. 특히 한약 치료가 여기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 환자들은 대부분 대변을 분석해 보게 되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가 다양성을 잃고 있는 그리고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 우리 한약 치료가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한약 치료를 이용했을 때는 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시켜서 또 파킨슨병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파킨슨병 한의 치료의 원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해서 완치를 향한 어떤 그 치료의 방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내 미생물도 좀 증가시키고 또 면역 세포도 보호를 해서 증상을 개선하고 더 큰 증상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증상 개선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봤을 때 아까 앞서서 파킨슨병의 증상이 운동 증상과 그리고 비운동 증상으로 나뉘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네. 특히 한약 치료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약 치료는 사실 비운동 증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담당합니다. 네네. 앞서 이제 변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변비가 비운동 증상 중 중요한 증상 중 하나고 또 전구 증상 중 하나로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발생해서 파킨슨 환자의 일생 내내를 괴롭히게 되거든요. 이때 굉장히 다양한 변비약들을 시도하지만 예. 워낙 완고한 변비고 오래된 변비다 보니까 예.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목해볼 만한 한약 처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자인환이라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앞서 설명이 나왔던 그 금계요약이라는 책에 예. 또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약은 원래 고령자 변비에 활용되던 처방입니다. 근데 이 처방을 활용해서 연구를 우리가 해보니까 다양한 약을 써도 변비가 해소되지 않던 환자들이 아무래도 변비가 좀 더 잘 해소가 돼서 시원한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네. 경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또 대변을 잘 보신 날 아마도 걸음이 좀 더 가볍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것이 아마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킨슨병의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한 앞서 이제 불면장애 와 관련된 이야기나 램수명 행동장애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처방이 억간산이라는 억간산. 처방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처방은 원래 그 아이들이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울어댈 때 쓰던 처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밤새 자지 않는 게 굉장히 지금 환자들이 불면증으로 사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네요. 네. 근데 주목해볼 점은 바로 과진정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쓰게 됐을 때는 환자들이 약을 먹었을 때 과진정돼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졸려하고 기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움직임이 더 안 그래도 느린데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소화액에 활용됐던 약이다 보니까 이런 과진정 효과가 없이도 조금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억간산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요 억간산의 좀 변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변이형입니다. 그래서 예. 억간상과 후박지질이라는 처방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이 또 연구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때는 불안감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한 7주간 이 약을 투약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의 삶의 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건데요. 약을 끊고 한 5주가 지날 때까지도 삶의 질이나 뭐 움직임, 뭐 사회 활동 정도라든가 또는 인지 능력 측면에서 훨씬 좋은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불안 초조감을 느꼈을 때 쓰던 이 약이 아마도 효과가 계속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의 치료의 파킨슨병 그 한의학의 파킨슨병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방과 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권 교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한약과 양약을 병행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혹시나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하고요. 예. 또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처방이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인데요. 이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은 원래도 소화 기능에 대한 처방입니다. 네. 근데 파킨슨 환자분들에게 이제 사용을 해보게 되면 기존 이제 파킨슨 약을 드시면서 발생했던 각종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특히 더 주목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육군자탕을 중기 이후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약물에 해당하는 네.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투약을 해보니까 중기 이후가 되면 레보도파의 혈중 농도가 요동을 치거든요.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효가 낮다 반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육군자탕을 복용한 이후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파킨슨병에 원래 사용되고 있는 약물과 육군자탕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 파킨슨 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가 채 안 되는 환자에서 간 기능 이상이 한 건 정도 나왔고요. 그 외에 신장 기능 이상 같은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한약과 양약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의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기존 치료와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의 치료가 추구하는 방향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의 한의 치료 장기적으로 어떤 장기 예후에도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장기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가 이거 굉장히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 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행이 더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5년 정도 2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를 함께한 분들과 침 치료를 함께하지 않은 분들의 경과 관찰을 해본 연구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총 5년간 운동 기능을 평가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침 치료를 병행한 쪽에서 훨씬 진행이 느려지고 운동 기능의 소실이 적게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5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한의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점차 증상도 개선하고 좀 이렇게 삶의 질도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완치가 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박 교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파킨슨병이 완치 가능한 질환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연구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알려진 치료 방법 중에 이제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운동이요? 네, 그래서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태극권, 무용 이런 것들이 전부 파킨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 저항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력을 좋아지게 하면서 자세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제 말초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이거를
일반 노화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인데 지근이 많아지고 속근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점진적 저항 훈련을 하면 부족한 속근 금섬유와 함께 지근도 같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산소 지구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 정도로 40분 이상 걷는 형태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너무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 강도로 40분 정도 지속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보행 기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진료 지침에도 나와 있는 태극권이라든지 무용 그리고 다양한 균형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행과 운동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활동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사실 이게 보면은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한다고 하면서 거의 뭐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반드시 근력 운동도 필요하다. 이 그렇죠. 부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완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운동을 통해서 증상 개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환자들에게 참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맞춰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임상 표준화가 있다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있습니다. 저 임상의학 현장에서도 갈수록 이 표준화가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게 이제 큰 트렌드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에서 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 지침, 특히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21년 9월에 저희가 최종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파킨슨병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에 활용되는 각종 한의치료 도구들, 뭐 침, 뜸, 뭐 한약 그리고 기공부터 태극권에 관련된 근거 기반 권고문들이 수록돼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플로우 차트로서 근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까지 있는데요. 이런 그 기반된 내용들이 그냥 그 누군가의 하나의 의견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진료 지침 개발의 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이드 개발법에 의거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 치료는 한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 말이고 전 세계에서 출판돼 있는 특히 뭐 한중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가지고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조금 전에 두 분 다 이제 완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신경이 이제 소실이 돼서 그 기능을 못 하게 됐을 때 다른 부분들이 도와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경증의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극초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신경 가소성으로 조금 네. 이제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파킨슨병은 퇴행성으로 한 번 다치고 나서 만약에 뇌신경 한 군데 다치고 나서 더 이상 다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소성을 이용해서 회복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파킨슨병은 계속해서 다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 가면서 네. 그 다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 예후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기전이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신경 가소성을 이용한 치료를 함으로써 장기간 예후를 좀 더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파킨슨병은 지금 이렇게 들으신 대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질환인 만큼 평소에 유의해야 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유념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권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파킨슨병을 비롯해서 다양한 퇴행성 질환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은 평생에 걸쳐 작용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긴 합니다. 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불면증이라든가 변비라든가 또 그 앞에는 또 어떤 일상생활 속에 있는 패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원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이것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조절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상생활을 전체를 다 뒤엎는 겁니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를 만나셔서
내가 나의 일상생활 패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를 한번 좀 진단받아 보시고 가장 문제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문진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한다거나 네. 다이어리를 통해서 본인의 일상을 좀 되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예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예방법이 명확히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박민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한 운동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침치료 했을 때 신경 가소성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운동을 했을 때도 신경 가소성이 살아납니다. 아,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충분한 수면 취하고 그리고 몸속에서 체내에 만성적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면 취하고 우리가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품 섭취하는 것도 좀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모여서 네. 나중에는 아마 크게 예방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네, 이번엔 박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조금 전에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이 보면 이제 진행 양상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되는 속도도 다른 건지 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속도가 다르다면 보통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속도도 좀 다른 편이고요. 이게 젊었을 때 오셨던 분들이랑 나중에 오셨던 분들이랑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네. 것도 있지만 이제 예.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전자 유형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를 잘 했을 때는 진행을 어느 정도 좀 억제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좀 어려웠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행을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활동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해서 이제 활동량을 줄이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잠을 잘 주무시고 이렇게 생활 관리를 잘 했을 때는 좀 더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규칙적인 생활 관리 그리고 운동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자, 파킨슨병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 번 시작이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증상을 개선시키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